부르면 120은 수축압을 의미하는 거고 80은 이완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차이가 40 정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평균 그러니까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이 한 40 정도의 그 차이를 보통 보인다. 그게 너무 벌어지거나 너무 좁혀지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40 정도로 벌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보통 이제 혈압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120에 80은 딱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혈압, 내가 혈압을 쟀는데 나 120에 80이야. 그러면은 가장 정상적이면서 가장 좋은 상태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혈압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의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 이렇게 가장 좋은 혈압은 사실은 건강한 20대의 그 보통 그 나오는 혈압이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뭐 그다음에 비만해지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뭐 40, 50, 60 넘어가면서 120에 80을 참 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지만 이제 혈압이 또 낮은 경우도 있죠. 그걸 또 저혈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90에 뭐 60, 뭐 100에 뭐 65 이런 식으로 혈압이 또 저혈압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혈압이면 좋냐? 저혈압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오늘의 이제 주제는 고혈압이니까 고혈압에 맞춰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고혈압은 거의 국민병이죠. 그래서 거의 6명 중에 1명이 지금 성인들 같은 경우 혈압이 높다고 하고 고혈압 상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혈압과 관련된 질환이 앞으로 굉장히 이제 그 시장이 뭐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도 다 커지고 주변에 보면 다 뭐 고혈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양소 그리고 고혈압이 되면 이제 보통 병원 가면 이제 약을 처방을 받으시는데 그 약에 대한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약을 먹기 전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관리 기준을 보자면은 가장 좋은 혈압은 120에 80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이제 정상 혈압이다. 그러면 130에 85 정도는요. 정상 혈압으로 쳐요. 그러니까 내가 120에 80 넘어서서 나 130이야 이렇다고 고혈압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정상 혈압이고요. 정상이지만 살짝 높은 혈압을 130에 139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40 넘어가면 약간 가벼운 고혈압으로 치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140 넘어갔을 경우에는요.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심장질환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경동맥이라든가 이런 거 조사를 해서 효소 같은 거 이런 수치 조사를 해서 140 넘어가도 고혈압 약 처방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140 넘어가면 좀 되게 찝찝한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컨셉은 뭐냐면 고혈압 약을 먹기 전에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서 고혈압 약을 먹지 않고 혈압을 정상 상태로 유지를 하자. 이게 이제 저희의 오늘 컨셉이거든요. 근데 이제 140만 넘어가도 경우에 따라서 약이 처방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본인 이제 소비자분들 만났는데 140 정도 되는데 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면은 어머 140이면은 가벼운 고혈압인데 왜 약을 처방받아 약 먹지 마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140이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심장 상태나 아까 얘기한 혈관 상태에 따라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약이 처방될 수도 있는 그 수치가 140부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진짜 약이 처방되는 거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약이 처방되는 거는 160 넘어가면은 약이 처방이 돼요. 고혈압 약이 처방이 되고요. 180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고 거의 입원 상태까지 가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영양요법이 그 영양소로 우리가 이 중급 고혈압 가기 전에 고혈압 약을 처방받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든 관리를 해서 어쨌든 정상혈압 또는 정상이지만 약간 정도 한 130대 140 아래까지는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된다. 이제 그 컨셉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들이 있겠죠. 심장이 쥐어짤 때 혈관 저항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심장이 심하게 쥐어짤수록 혈관 저항이 높아지겠죠. 심장은 왜 쓸데없이 그렇게 자기를 막 심하게 쥐어짤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가 동맥경화예요. 혈관 벽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심장의 주 목적은 뭐냐면 혈액을 저 말단에 있는 우리 몸의 세포들에 입에다가 혈액을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과 산소를 넣어줘야 되는 게 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쥐어짜서라도 그걸 통과하게끔 심장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 혈관벽이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아주 가장 큰 원인이고요.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원인이 돼요. 술을 많이 먹으면은 술은 저희가 MT 알코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영양소가 없는 그냥 칼로리만 존재하는 게 알코올 술이에요. 그래서 이 술이 당으로 대사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다량으로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양소 부족에 따른 그 동맥경화가 오기도 하고요. 또 비타민 B군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저희 공부했잖아요.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동맥경화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군 소모량이 워낙 많은 게 또 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있지만 술 자체가 최종적으로 분해되면 당이에요, 당. 술 많이 먹으면 몸에 엄청난 혈당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당은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죠. 그 끈적끈적해서 혈관을 막게 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그 혈압을 높이는 아주 중요 원인이 된다. 그 술 많이 드시는 것도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음식을 짜게 먹어서 나트륨 수치가 세포 내에 많아지면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세포 내에 나트륨 수치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그 수분을 밖으로 배출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몸의 수분량을 늘려버리거든요. 부종이 생기겠죠. 그래서 혈관에 물이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꽉 차 있으면 혈관 저항이 심해지겠죠. 이게 심장에 압박을 줄 때 빡빡해질 거 아니에요. 물이 막 꽉 차 있으니까 적당히 차 있어야지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소금 너무 음식을 짜게 먹는 것도 혈압의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살이 많이 찌는 것. 이건 어떤 원리냐면 내가 살이 찐다고 심장이 같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몸이 부피가 불어날수록 내 심장도 같이 크기가 커지지 않잖아요. 심장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부피가 커질수록 어떻다? 피를 더 많이 널리 공급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심장은 어떻게 되죠? 더 자기를 심하게 쥐어짜서 피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혈압이 높다 그러면은 비만이신 분들은 무조건 살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심장이 무리하지 않게 하려면 살이 찌면 안 된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콩팥 기능이 저하가 돼도 혈압이 올라와요.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저희가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유명한 호르몬 있죠.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알도스테론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설하고 나트륨을 배설하면서 수분을 빼는 게 그 알도스테론 호르몬이 하는 주요 기능이거든요. 그 알도스테론 호르몬이 어디서 나온다? 심장에 있는 부신에서 나와요. 근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호르몬 분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몸에서 소금기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몸이 계속 부종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분이 같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점점 부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순환이 빡빡해지는 거죠. 몸 전체의 순환이 빡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빡빡한 상태를 피를 돌려야 되니까 심장이 계속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장 기능이 저하가 돼도 그래서 심장성 고혈압이 올 수가 있어요. 심장 기능이 저하가 돼도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카페인과 니코틴도 고혈압의 원인이 돼요. 이게 만성적이고 장기적이고 오래 지속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카페인과 니코틴은 그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시키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잖아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배우셨죠? 혈관이 수축된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 심장은 압박을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과 니코틴도 고혈압의 큰 원인이 돼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과다도 그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 고혈압 그러면 남성형인데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여성들이 고혈압이 갑자기 오는 평상시에 멀쩡했다 갑자기 고혈압이 오는 경우 그래서 이걸 여성형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그 너무 만약에 과잉 분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잉 분비가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 하는 게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모으거든요. 뭐든지 막 모으는 기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으는 과정에서 수분도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태를 하려면 몸에 물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수분을 모아요. 그래서 물이 안 빠지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호르몬을 억제해가지고. 그래서 그 갱년기가 된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오히려 그 적게 분비도 되지만 초기에 일시적으로 막 과잉 분비가 되면서 언밸런스가 되면서 과잉 분비가 되면서 또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호르몬 치료 같은 것도 받기도 하고 또 저희 뭐 루바 브랜드 같은 경우도 이럴 때 좀 도움이 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과다도 이럴 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교감신경 항진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혈압을 높이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고혈압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라든가 또는 내 주변의 소비자분들이 왜 고혈압이 왔는지를 한번 찬찬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영양요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럼 고혈압과 관련돼서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들, 우리 혈압을 낮출 수 있고 심장과 혈관계를 좋게 해줄 수 있는 영양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칼륨이에요. 칼륨인데 이 칼륨은 첫 번째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우리 콩팥에서 레닌이라는 효소를 분비하거든요. 그 레닌의 분비를 줄여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소변의 양을 늘린다라는 기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콩팥에서 레닌이라는 효소가 분비가 돼서 엔지오텐신이라는 그 효소를 분비시켜요. 분비시키면 이 효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도스테론을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요 단계를 거쳐가면서 결국은 알도스테론이 만들어져서 얘가 뭘 한다? 몸에 있는 소금, 나트륨을 뺀다는 거야. 나트륨이 빼지면 같이 뭐가 빠져요? 수분이 빠지는 거죠. 이제 천연의 이뇨제 역할을 하는 거죠. 수분이 빠지니까 혈압이 쭉 내려가지는 거죠. 그래서 칼륨은 천연의 그 혈압약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능, 이 칼륨이 되게 중요한 게요.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요 편은 여러분들이 꼭 저희가 뉴트리라이트를 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동그란 게 뭐냐면요. 이게 세포예요, 세포. 세포가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생명활동을 하거든요. 영양소 수축하면서 노폐물을 배설하고 이완하면서 영양소를 흡수하거든요. 이렇게 영양소를 흡수하고 배설하는 거를 수축과 이완이라는 작용으로 세포는 세포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포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세포는 생명활동을 영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할 때 그냥 수축하고 이완하는 게 아니라 전기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이온을 주고받으면서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4대 미네랄, 우리 생명활동의 가장 중요한 4대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 그 다음에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치환을 하는 거야, 각자. 그래서 칼슘은 마그네슘하고 세포를 주고받으면서 치환을 하는데 비율이 2대1의 비율로 칼슘 2분자에 마그네슘 1분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수축과 이완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세포 안으로 칼슘이 들어오고 마그네슘이 빠질 때 그러니까 칼슘이 들어오고 마그네슘이 빠지면 세포가 수축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칼슘이 나가고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세포가 이완이 돼요. 그리고 이 작용을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 나트륨하고 칼륨이에요. 얘는 1대1의 비율로 서로 원소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오면 세포가 수축이 되고 반대로 칼륨이 들어오고 나트륨이 빠지면 세포가 이완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세포를 수축시키는 원소는 뭐다? 칼슘과 나트륨이에요. 우리 세포를 수축시키는 원소는 칼슘과 나트륨이에요. 반대로 우리 세포를 쫙 이완시키는 그 원소는 뭐다? 마그네슘과 칼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축과 이완이 이 비율이 맞게 짝짝 잘 돌아가야 돼요. 잘 돌아가는데 만약에 너무 우리가 짜게 먹어. 너무 짜게 먹어서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면은 교환해야 될 칼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겠죠. 이럴 때 세포가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세포가 이완이 안 되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많이 먹지 말라는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고 또 세포 내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 수분도 안 빠져요. 그래서 혈관에는 또 수분이 또 꽉 차게 되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 칼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영양요법을 할 때 그럼 칼륨제를 내가 따로 먹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을 좀 싱겁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칼륨은요. 야채나 과일에 되게 많이 풍부해요. 그래서 야채 과일을 극단적으로 안 먹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칼륨이 부족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칼륨을 내가 만약에 영양제로 보충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칼륨 보충제로 가장 유명한 게 바나나예요. 바나나에 굉장히 칼륨이 많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바나나 그냥 하루에 1개 정도 드시면 칼륨 보충은 충분히 되니까 따로 영양제로 보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칼륨 내가
혈압이 높을 시에는 칼륨이라는 영양소를 잊으면 안 된다. 이완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따가도 설명될 칼슘과 마그네슘, 특히 이 마그네슘의 기능은 고혈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눈치를 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엔자임 Q10 효소예요. 코엔자임 Q10 효소는 고혈압에 왜 중요한 기전이 있냐면, 첫 번째, 심장이 혈압이 높아도 심장 기능이 좋으면 심장이 잘 버텨주겠죠. 근데 우리 몸에서 이 코엔자임 Q10은 간에서 합성이 되는데, 첫 번째 주요 기능이 ATP라는 에너지 전지를 생성해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그러니까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에너지 생성에 관여되는 그 효소가 바로 코엔자임 Q10 효소라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이 CoQ10 효소가 없으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체 몸에서 뭐 다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특히 심장 세포에는 죽을 때까지 심장 박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체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많은 사람은 뭐 수천 개도 갖고 있대요. 한 세포당.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를 잘 돌려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코큐텐인데다가, 게다가 그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지 않고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또한 이 코큐텐 효소라는 거예요. 항산화 기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심장 기능을 잘 유지하려면 저희가 이 코큐텐 효소가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코큐텐 효소는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제예요. 어떤 항산화제냐면 지용성 항산화제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산화되는 걸 막는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산화제 중에서 지방이 산화되는 걸 막는 항산화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효소는 코큐텐 효소고 영양소로는 비타민 E예요. 그래서 이 코큐텐과 비타민 E는 지방이 산화되는 걸 막는 영양소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맥경화의 가장 큰 원인이 우리 혈액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의 산화예요.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서 과산화지질이 돼서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염증이 발생돼서 혈관벽이 두꺼워질 때 우리가 동맥경화가 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그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강력한 보호제가 코큐텐 효소와 비타민 E라는 거죠. 그래서 그 코큐텐 효소가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하나 이 코큐텐 효소는요, 우리 혈관벽이 부드럽게 유지가 돼야지 플라그가 안 껴요. 그 부들부들하게 잘 유지되게 해주는 그 물질을 산화질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혈관의 이완제라고 부르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혈관에서 생성이 돼요. 그 생성이 될 때 관여되는 애가 바로 코큐텐 요소예요. 그럼 코큐텐 요소가 부족하면 혈관벽이 어떻게 돼서 부들부들하지 않고 거칠거칠하니까 노폐물이 자꾸 들러붙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혈관벽의 건강과 탄성에 관여한다라는 게 코큐텐 요소의 중요 기전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고 혈관 내벽의 탄성과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혈압이 높을 시 또는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꼭 먹어줘야 되는 게 코큐텐 효소인데, 이게 40이 넘어가면 간에서 생성되는 능력이 확 떨어지고 거의 바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남자들 심장마비 돌연사가 40 이후에 급증하는 이유가 바로 이 코큐텐 효소 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 이 코큐텐 효소가 간에서 생성될 때 비타민 B6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B6가 부족해도 코큐텐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40 넘으면 따로 외부에서 코큐텐 효소를 먹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자연의 긴장 완화제라는 별명이 있고 천연의 고혈압 치료제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고혈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인데요. 이 마그네슘은 300종류 이상의 효소의 원료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참 다양한 일을 하는 게 마그네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수축 이완에 서로 관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서 극단적으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포 안에 칼슘이 들어갔어. 그게 빠지려면 마그네슘이 자리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서로 자리 바꿈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칼슘이 못 빠져나와.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면 우리 동맥혈관에 칼슘이 계속 박히겠죠. 안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동맥이 어떻게 되겠어요? 석회화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동맥의 석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칼맥 D는 기가 막히게 칼슘이 마그네슘 1, 비타민 D 해갖고 딱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2대1의 자연의 법칙을 기가 막히게 구성한 게 저희 칼맥 D예요. 그래서 저희 칼맥들을 먹으시면 절대로 동맥 혈관이 그 석회화될 일이 없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칼슘제를 드신다면 꼭 뭘 드셔야 된다? 칼맥지를 드셔야 된다. 그거를 꼭 소비자분들한테 말씀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장결석의 주요 원인인 칼슘, 신장결석은 칼슘 덩어리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비타민 또 B6와 같이 작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예방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무슨 이뇨제 같은 거, 고혈압약 드시면은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대부분 이뇨제거든요. 근데 그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뇨제가 마그네슘을 엄청나게 소모시킨대요. 그러니까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뇨제를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그네슘을 따로 복용을 해주셔야지 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천연 치료제를 고혈압약 먹으면서 그 천연 치료제를 다 저희가 소모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지혈제 먹으면 코크테일 요소 꼭 먹어야 되듯이 고혈압약 먹을 때는 반드시 마그네슘제를 꼭 같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는 혈관의 중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의 원료다. 그래서 비타민, 단백질, 비타민 C, 구리, 규소, 요 네 가지 원소가 콜라겐의 구성 원소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잘 드시면 콜라겐이 쫀쫀한, 우리 몸의 접착제라고 하는 콜라겐 조직이 쫀쫀해요. 그러면 같은 혈관이라도 퍼석퍼석한 혈관이 있을 거고, 또는 딱딱한 혈관이 있겠지만, 같은 혈관이라도 탱탱하고 쫀쫀한 혈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설령 내가 살이 쪘다 하더라도 심장이 압박을 할 때 혈관이 탄성이 있어갖고 쫙쫙 벌어지면 심장이 무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혈관 저항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혈압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혈관의 저항이 혈압이라고 우리가 아까 정의를 내렸듯이. 그러니까 혈관이 탄성 있게 쫙쫙 늘어나주면은 혈압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혈관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퍼석퍼석하고 딱딱하니까 심장이 압박 줄 때 혈관이 팍 힘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딱딱해 저항을 심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혈관벽의 세포들을 튼튼하게 쫀쫀하고 탄성 있게 만들고 우리 끝에 말초혈관들 있죠. 그 말초혈관들이 튼튼하고 쫀쫀하고 탄성이 있어야 비록 혈액이 좀 탁하고 더럽더라도 혈관이 쫙쫙 벌어놔 주면은 혈액이 잘 통과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혈액이 뭐 혈당이니 뭐니 해갖고 자꾸 이제 뭐 혈전 같은 거 생겨갖고 지저분해지는데 그게 말초혈관에 가서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단에 있는 세포들이 영양과 산소 공급을 못 받으니까 심장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쥐어짜서라도 피를 보내려고 심장은 계속 압박을 해서 혈압을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초혈관이 탄성이 있고 쫀쫀하고 쫙쫙 늘어나면 혈액이 좀 더러워도 쫙쫙 벌어놔주면 가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압력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을 튼튼하게 하고 말초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바로 콜라겐인데 콜라겐의 주요 원료가 바로 비타민C다. 그래서 평상시에 멍 잘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비타민C 잘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항산화제예요. 아까 비타민이랑 코큐텐은 지용성, 지방이 산화되는 걸 막지만 비타민C는 대표적인 수용성, 그러니까 물이 산화되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혈액의 90%는 뭐죠? 물이죠. 그래서 비타민C는 전신에서 우리 그 혈액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제가 바로 비타민C예요. 근데 그 비타민C가 부족하면 그 혈액의 90%인 물을 보호하는 물질이 부족하면 혈관에 염증이 많아지고 손상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 염증이 많아지면 콜레스테롤이 가서 그걸 또 덮으려고 하고 그럼 동맥경화가 오겠죠. 그래서 수용성 항산화제로서 또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 말초혈관을 막는 가장 중요한 또 그 물질이 당뇨 있으신 분들 당화혈색소잖아요. 이 당하고 쭈글쭈글한 건강하지 못한 적혈구, 다 죽어가는 적혈구랑 딱 결합을 해요. 탱탱한 적혈구랑 당이 결합이 안 돼요. 서로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근데 쭈글쭈글한 기능 떨어진 적혈구랑 딱딱 결합을 해가지고 얘가 혈전을 만들거든요. 그거를 당화혈색소라고 하는데
이 쭈글쭈글한 적혈구랑 그 당이 만나려고 할 때 그걸 못 만나게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C예요.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은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비타민C를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한 당뇨 있으신 분들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가면 모세혈관을 막으니까 아까 그 이론에 의해서 혈액을 보내려고 심장이 압박을 자꾸 압력을 주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걸 억제하기 때문에 비타민C 꼭 드셔야 되고요. 또 연구 자료에 의하면 우리 몸에 납이 축적될수록 혈압이 올라간대요. 그런데 그 기전은 정확하게 제가 못 찾았는데 제 이론은 제 생각엔 그래요. 중금속이 많이 축적되면 우리 몸에 미네랄이 부족해지거든요. 근데 미네랄은 굉장히 다양한 효소 역할들을 하잖아요. 뭐 아연이니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효소들이 부족해지면서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 저는 그냥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이 납을 배출하는 것도 비타민C이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현대인들 중금속 많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가 이런 측면에서 영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뭐, 말모, 그죠? 이거 말해 뭐 하겠어요? 이 오메가3는 그 고혈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혈관벽에 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게 콜레스테롤인데 그 콜레스테롤의 주범은 그 부피가 큰 LDL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런데 그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돼 갖고 혈관벽에 들러붙어 있을 때 그거를 싹 청소해서 다시 간으로 돌려주는 애가 HDL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래서 그 HDL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벽이 저절로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HDL 수치를 증가시켜요. 오메가3가. 그 LDL 수치가 아니라 HDL 수치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킨다. 뭐 이런 기전을 또 살펴보면 우리 몸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LDL 수치를 떨어뜨린다, 뭐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한다. 이런 모든 영양소의 그 기전의 밑바닥에 보면 다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염증 억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지방이잖아요. 그 지방을 구성하는 그 지방은요. 어떤 지방이 오더라도 그 세포막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내가 몸에 염증이 많으면 세포를 재생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막의 구성원료인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많이 합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면 첫 번째 의심해야 되는 게 내 몸에 염증이 많나? 이걸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관벽에도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매일 부딪히니까.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그 혈관벽의 염증을 세포 재생을 위해서 그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다니는데 걔가 산화가 되면 오히려 이제 더 이제 그 깡패가 되는 거죠. 혈관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 세포는 세포막이 기름이라 그랬죠. 그런데 기름인데 콜레스테롤도 기름이지만 모두 기름이죠. 오메가3도 기름이죠. 포화지방도 기름이죠. 인지질도 기름이죠. 오메가6도 기름이죠. 그래서 이런 기름 성분들이 이 세포막을 구성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메가3를 충분히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포막이 가장 좋아하는 그 지방, 그 막이요.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왜냐하면 오메가3가 가장 부드럽고 가장 유연하기 때문에 세포의 기능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똑똑한 인지기를 만드는 거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메가3가 부족하니까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막 이래서 갖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든다는 게 바로 그런 기전이에요. 세포막이 콜레스테롤 안 쓰고 오메가3를 쓰기 때문에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염증을 줄이는 가장 오메가3가 항염 기능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기전이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LDL 수치가 줄어들고 또 이 HDL 콜레스테롤이 그걸 구성할 때 그 원료 물질이 또 오메가3가 쓰인대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풍부하면 또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놓기 때문에 청소하는 물질도 많이 만들어져서 혈관벽에 염증도 억제하지만 혈관벽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메가3에 들어있는 그 EPA의 중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EPA하고 DHA가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내 몸에서 이게 지방이잖아요. 지방인데 내 몸이 제일 좋아하는 지방이 오메가3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합성할 필요가 없어요. 간에서 굳이. 그러니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야, 오메가3 많이 들어왔으니까 중성지방 만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성지방을 줄이는 또 하나의 기전이 바로 뭐냐면 저 밑에 있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아플까 그 책 공부할 때 우리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는데 걔가 어쩐 일인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은 포도당을 대사를 못 한다.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 포도당, 세포가 쓰지 못하는 포도당은 인슐린이 싹 다 중성지방으로 바꾼다 그랬죠. 근데 그 중성지방이 쌓이면 그게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이 염증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포막, 그 우리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가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세포, 인슐린 수용체에 지방이 가서 들러붙으면은 세포막 수용체가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메가3가 그 지방을 녹여서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오메가3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포도당을 잘 갖다 쓰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또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중성지방을 만드는 걸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포도당을 잘 쓸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체내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키고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되면 염증이 억제되고 염증이 안 생기고 염증이 안 생기니까 혈관이 건강해지고 뭐 이런 기전들이 쫙 이게 펼쳐 나가는 거죠. 그리고 혈전이 생기는 거 이런 중성지방이나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혈전이 생기면 기름은 기름으로 녹이죠. 이 불포화지방산은 녹이는 기름이잖아요. 얘네들이 기름을 살살살살 녹이기 때문에 혈전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맑게 만드는 게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고 엄증이 억제되고 그러니까 그 그 고혈압을 유발하는 근원적인 원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메가3다. 한마디로 혈관 청소해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알리신인데 유명하죠. 마늘에 들어있는 이 알리신 성분인데요. 이 알리신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영양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건요. 그 근원에 뭐가 있다? 염증 개선, 염증 억제. 염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기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알리신은 굉장히 중요한 항염 영양소잖아요. 염증 강력한 페니실린의 뭐 25배의 그 강력한 항염제이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 얘를 먹으면 몸에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콜레스테롤을 개선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알리신은 또 콩팥에 들어가서 레닌 엔지오텐신계를 억제하기 때문에 알도스테론 분비를 억제해서 그 몸에 그 수분을 가두는 거를, 수분을 보유하는 거를 방어해주는 기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리신도 굉장히 중요한 그 혈압을 낮추는 기전이 있고요. 그 밖에 엽산 부족하면 우리 뭐 생기죠? 엽산, 비타민C, B12 부족하면은 호모시스테인이 형성돼서 동맥경화 생기잖아요. 그래서 엽산이나 B12, 비타민 B6 이런 영양소 중요하고 비타민 E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지방이 산화되는 천연의 그러니까 지용성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E고요. L-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의 이름이잖아요. 저희 뉴트리프로틴에 있잖아요. 이 L-아르기닌은 그 산화질소, 아까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주는 혈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그 부드럽게 해주는 그 물질의 원료 물질이 L-아르기닌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은 산화질소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혈관벽이 거칠어지고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L-아르기닌도 혈압을 낮추는 데는 굉장히 그런 기전으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런 영양소들이 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재료를 갖고 요리를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소비자들한테 내가 혈압 때문에 뭔가 영양제를 하나 먹고 싶어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미션이 거의 이거 미션 임파서블인데 미션을 어떻게 받았냐면 4가지만 추천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4가지만 딱 추천하라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막 다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첫 번째가 그 더블엑스예요. 더블엑스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따로 열애를 놓은 게 인간이라면 이거 다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 고혈압이어서 먹고 당뇨여서 먹고 이게 아니잖아요. 현대인이라면 하루에 5접시에 5가지 칼라 이상의 야채 과일을 못 먹는 현대인이라면 인간이라면 다 먹어야 되는 게 더블엑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먹는다고 전제로 하고 제가 그냥 깔게요. 이거 그냥 전제로 하고 이걸 베이스로 깐 상태에서 혈압이 높다 그러면은 아세로라씨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아세로라씨
오메가3, 코큐텐. 세 가지 추천한다면 이렇게 추천하고요. 하나 더 추천한다면 갈리. 현대인들은 중성지방 수치도 굉장히 높으니까요. 갈리 추천하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혈압이 140 이내에 있는 사람, 높지 않은 사람, 140이 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아우 나중에 여기 관리 안 되면 이거 나중에 고혈압 약 먹어야 되고 골치 아파지니까 이 정도 챙겨 먹어서 혈압약 먹기 전에 관리를 해야 돼라고 저희가 추천하는 수준이에요. 만약에 140이 넘어가고 심지어 막 160까지 160 넘어가면 무조건 약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약을 드시면서 서서히 영양요법으로 개선하면서 약을 줄여나가고 결국은 이제 혈압이 안정되면 약을 끊기까지 저희가 다시 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혈압이 140 넘어가시는 분이다.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반드시 꼭 추천하는 저희 제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진코엠이에요. 이 진코엠은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어떤 강력한 효과가 있냐면은 우리 혈관, 그러니까 말초혈관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혈전이 생성되는 걸 억제하는 아주 강력한, 거의 아스피린 수준의 그 강력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코엠을 보통 이제 치매 예방제로 먹잖아요. 근데 이게 치매 예방되는 거나 원리가 다 똑같아요. 뇌혈관 사이에 노폐물 청소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뇌 혈액순환 시켜주고 뇌 신경세포 보호해주고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알츠하이머 치매에는 진코 성분은 약으로 쓰여요. 그런데 이게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내려오면 우리 몸에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노폐물 청소해주고 혈전 생성 억제해주고 혈액순환 도와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고, 특히 정맥순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정맥순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진코엠이 거의 약이에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은 정맥순환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또 진코엠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140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기능성으로 진코엠까지는 꼭 넣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만약에 내가 혈압이 높아, 나 뭐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인간이라면 더블엑스는 다 먹는 거고, 이건 전제로 깔고요. 아스로라시, 오메가3, 코큐텐 3개 권하시고, 만약에 하나 더 드실 수 있다 그러면 갈릭이 드시는데 140 넘어간다 그럼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진코엠을 더 추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늘 공부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뉴트라이트를 이제 고혈압 차원에서 이제 제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혈압의 이제 원리와 그 관련되는 영양소 위주로 해서 진짜 보다 더 좀 자세한 그 기전을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물론 우리가 권할 때 이제 상대방이 뭐 자기 뭐 이제 비용 신경 안 쓰고 뭐든지 뭐 권하는 대로 먹겠다고 하면 한 10가지를 정말 권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언제나 그 현실에서 비용의 문제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이거를 고혈압 때문에 처음 뉴트라이트를 시작할 때 이거를 그렇게 과연 막 7가지 뭐 10가지 이렇게 먹기는 참 좀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좀 정말 필요한 영양소를 이제 정말 권한다면, 예, 이제 그랬을 때 정말 필요한 영양소, 아주 기본으로 드셔야 될 이제 그런 고혈압 이제 영양소, 엄밀히 말해서 이제 우리 뉴트라이트 영양제 차원에서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했고요. 오늘 다시 한번 고혈압 원리 이제 하면서 정말 공부들 많이 되셨죠. 정말 지금 완전 댓글들 다 올라오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이해 잘 됐다고 감사하는 이제 뭐 댓글도 지금 많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원리를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언제나 내 안에서 이게 확보해져야 들을 때 아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필요한 상황에서 내 입에서 제대로 나가야 내가 아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들으면 다 알아 뭐 이게 아니고 이랬을 때 요거를 추천해드려요. 이거는 이래서 필요하고, 요거는 요래서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딱딱 핵심적으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게, 이제 그거가 가능하게 지금 이제 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정말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제 누가 이제 고혈압 얘기하면은, 전반적으로, 그러나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이제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아메이 제품의 가장 기본인 이제 뉴트라이트와 아티스트리 우리가 제품 관련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 소개해 주신 윤영록 리더님 그리고 서혜경 리더님께 좀 감사 인사 감사합니다 말고 한마디 좀 더 구체적으로 인사와 칭찬을 하면 서로가 좋아지는 분위기 또 우리가 돌아가면서 또 강사가 되니까 네, 그렇게 조금 더 두 마디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맞점하세요.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Recording stopped. 의사이십니다. 우리나라 어떤 감사합니다. 의사보다 훌륭하신 의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서혜경 리더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그냥 간단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오늘 당장 전달하겠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크림도 오늘 진짜 확실하게 전달 가능하게 됐어요. 선크림 이제 네. 지대로 파겠죠. 네, 네. 너무 자료 감사합니다.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바로 네, 네. 올릴게요. 네. 네.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야 되는데.